드디어 마지막 세션 강연자이십니다. 네 번째 프로그램은 이형구 젠스타메이트 상무님께서 상업용 부동산 투자 리스크 점검과 대비를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이형구 상무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세요. 이 상무님께서는 삼성생명 기업 금융사업부, 삼성 자산운용 부동산 기획팀, 삼성 SRA 자산운용 리서치 센터장을 거쳐 현재 에비슨 영코리아 산하의 젠스타메이트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네, 이영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에비슨영 산하라고 보기는 힘들고 계열사 관계고요. 에비슨영하고 젠스타메이트가 이제 계열사 관계인데 그중에 주 소속사는 젠스타메이트고요. 에비슨영도 계열사 내에서 리서치 업무 같이 겸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또 산에 부동산 연구소가 있어가지고 제가 소장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상업용 부동산, 그러니까 주택이 아닌 상업용 쪽의 이제 부동산이 되겠고요. 목차는 우선 금융시장을 먼저 점검을 해보고 상업용 부동산 투자 리스크를 개별적으로 다 점검을 해본 다음에 어떻게 대부해야 될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시장 점검은 왜 하냐면은 사실은 부동산 투자는 레버리지 효과가 거의 전부라고 해도 사실은 거의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출 받아서 그 대출 낮은 금리의 대출을 이용해서 레버리지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를 올리는 게 부동산 투자의 기본이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다른 요소 그러니까 경기가 어떻게 될 건가, 침체가 될 건가, 활황이 될 건가 이런 사실은 이런 요소보다 한 가지 정도만 이제 유념해야 된다 치면은 다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 중에서도 기준금리가 이렇게 된다 치면은 사실은 국내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시장이 열린 게 열린 이후로 침체를 겪었다고 할 만한 사건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침체를 봐야 될 만한 부분이 한 2번 정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 98년 IMF 외환 위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사실 IMF 시기에는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간접 투자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그때의 기록들이나 매매가가 당연히 내려가고 이런 상황은 있었지만 기록으로 좀 보여드리거나 하기도 좀 힘들고 거래 규모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좀 추적하기가 좀 힘듭니다. 감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그래서 비로소 IMF가 생기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리츠 제도가 생겼고 그 뒤 이어서 이제 부동산 펀드 제도가 이제 생겨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간접 투자 시장이 열리고 부동산이 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 됐을 때 이제 침체가 찾아온 시기는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때 기록을 한번 보면은 기준금리 이때가 한 이 정도 됐었고요. 지금은 그 정도 수준까지 높아지진 않았지만 문제는 굉장히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사실 적응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앞서 주원영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금리를 너무 높이 급격하게 올리다 보니까 적응을 못한다고 했는데 부동산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부동산은 통상 매매를 추진하더라도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한 6개월 정도 최소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가 오르든 대출금리가 오르든 그 효과가 반영되는 게 조금 전통자산보다는 좀 늦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점은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급격한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 대해서 투자 시장에 대해서 적응을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요. 이게 내년까지 이어지고 계속 침체 일로를 갈 수 있다. 적어도 내년 정도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금리를 전망한 건 아니고 페드하고 우리나라 금통위원들 말씀 좀 전에 발표하신 내용들하고 비슷하고요. 그대로 비슷하게 이제 본다 치면은 만약에 내년에 정말 피벗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금리가 급하게 내려주는 않을 거고 적어도 내년 한 해 정도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오히려 이제 미국 기준 금리가 지금보다는 조금 어쨌든 이번 주에도 이제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했기 때문에 기준 금리는 더 오른다고 봐야 되고 내년에도 조금 더 오른다고 봐야 되고 내려가도 고금리 상황에서 머무른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저희 부동산 투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실질 금리죠. 그러니까 이 대출 금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역레버리지 상황이 에 다다랐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연출될 거다라는 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지금 뭐 두 개 금리는 파란색은 국고채 3년 금리고요. 그 연두색은 국고채 10년 금리인데 통상적으로 뭐 연구 목적이나 뭐 리서치 목적으로 할 때는 10년 그 국고채 금리가 뭐 지표 금리가 되긴 하는데 비교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대출 금리가 정해지는 게 국고채 3년 금리랑 많이 연동돼서 그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국고채 3년 금리가 역사상 최저 금리로 찍었을 때가 뭐 2020년 8월 정도 됐었는데 그때 프라임급 오피스 담보대출 금리가 2.4%. 역사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저 금리로 이제 실행이 된 거고요. 그게 현재는 5.2%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요거는 일단 목표 금리 정도로 예측을 하셔야 되는데 상업운용 부동산은 담보대출 받을 때 통상 보험회사로부터 고정금리로 받습니다. 그 은행 통해서 받는다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보험회사 고정금리가 되겠는데 선순위 담보대출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보험사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금리가 국고채 3년 금리 플러스 150bp가 되는데 그거대로 이제 적용을 하자 치면은 현재 하는 목표로 하는 금리가 이제 5.2%까지 올라간 상황이죠. 그러니까 국고채 3년 금리가 올라온 만큼 대출 담보대출 금리도 올라왔다고 보면 되는데 최소 한 3% 포인트 정도가 올라와 있는 거고요. 요거도 말씀드린 게 5.2%가 사실은 목표 금리지 지금은 자금 경색 때문에 실제로 실행하는 금리는 더 높습니다. 최소 6% 정도. 6%는 무조건 보여야 되는 그런 금리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3%보다 더 높게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3%만 잡으면은 상업용 부동산 레버리지 효과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통상 한 LTV 60% 수준 사실은 더 높게 받습니다. 더 고금리로 후순위 대출도 받는데 단출하게 계산해서 60% 정도만 감안을 해도 대출 금리가 1% 포인트 오르면은 그러니까 그거의 변화에 따라서 수익률은 연간 1.5배 효과로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3% 올랐다는 얘기는 수익률은 4.5% 포인트만큼 까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상업용 부동산 뭐 담보대출이 아니라 그 투자 수익률이 그렇게 높게 설정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기관들이 요구하는 수익률 수준이 높아봐야 한 6% 정도 됩니다.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그 6% 되는 배당 수익률을 금리가 3% 포인트 오르면은 결국은 4.5% 포인트 마이너스가 되면은 1.5% 수익률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임대료가 그만큼 올라주느냐 이거는 좀 힘든 얘기고 그러면 결국은 매매가를 낮춰서 매입해야 된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 대출은 이런 상황에서는 신규 투자가 일어나기 참 힘든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금리에 담보대출을 받아서 수익률을 내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 다만 이제 대출은 기존에 이미 투자해 놓은 자산들의 대출이 만기가 됐을 때 이제 현재 금리로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숙제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수익률이 기존 수익률보다는 훨씬 낮은 수익률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뭐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긴 이후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글로벌하게 저금리 시대가 이어졌죠. 그래서 이 저금리 시대에 사실 대체 투자 활성화 뭐 이런 뭐 단어가 뭐 쉽게 들어보셨을 단어인데 그 중에 이제 혜택을 받은 사람 중에 저도 이제 부동산 업계에 이제 포함된 사람들인데 이 시기에 현재 부동산 운용사도 엄청나게 생겨나서 현재 부동산 펀드를 하나라도 운용하는 운용사가 한 160개가 좀 넘고요. 뭐 리츠 운용사 뭐 몇십 개 되고 해서 한 합하면 200개 가까운 운용사가 지금 부동산 업종에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투자자 사이드에 있는 분들도 뭐 당연히 늘어나고 했죠. 그래서 뭐 일대 운용사 많이 생기고 인력난도 생기고 한 그 혜택을 본 시절이었지만 현재는 이런 상황에 이제 직면해 있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역레버리지 상황을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요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고채 3년 수익률에다가 그
저기 150bp를 더해서 대출 금리를 좀 추정을 해본 거고요. 과거까지 쭉 보시면은 그러니까 매입할 때 이제 캠레이트라는 단어를 아시는지 모르는데 캠레이트가 사실은 그 레버리지 효과를 보려면은 캠레이트가 당연히 대출 금리보다 낮아야 되는 반대로 말씀드리면 대출 금리가 당연히 캠레이트보다 낮아야 그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 역레버리지 효과는 대출을 받으면 그만큼 수익률이 오히려 깎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금융위기 때 이런 상황이 좀 생겼고요. 요때는 뭐 일시적이라 좀 지나가고 현재 역레버리지 지금 상황이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상태로는 대출을 받아봐야 오히려 수익률을 깎아먹는 요소밖에 안 된다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으로 넘어와서 리스크라고 할 만한 거 정리해보면 말씀 미리 이제 드렸는데 예측해 본다면은 이제 가격 먼저 가격 하락이 당연히 예측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거래 규모 감소, 부동산 개발 사업은 지연, 뭐 양호하게 표현해서 지연인데 사실은 좀 침체라고 표현해야 될 게 맞는 것 같고요. 해외 투자는 위험이 증가하는데 해외 투자는 굳이 왜 해외 투자라고 했냐면 국내보다 해외 투자가 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섹터별로 좀 특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격 하락, 쉽게 설명드릴 수 있게 앞서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캠 레이트가 올라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대출 금리가 낮춰지지 않는 한 캠 레이트는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캠 레이트도 일종의 요구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아져 있는데 부동산 투자라는 게 결국은 채권 투자보다는 수익률이 높게 유지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캠 레이트로 환산해 본다 치면은 그 국고채 금리가 높아진 만큼 캠 레이트도 당연히 높아져야 되는 상황인데 물론 그 국고채가 금리가 오른 그 수준만큼 따라가서 캠 레이트도 오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 뭐 캠 레이트가 3%였던 게 6% 갑자기 되면은 그 같은 수익 임대 수익이 예측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반땅이 된다는 거 이렇게는 거래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어쨌든 최소한의 캠 레이트는 무조건 올라야 되고 캠 레이트 오르는 얘기는 같은 수입이 예상되는 임대 수입이 예상되는 빌딩이라고 하더라도 캠 레이트가 오르면은 당연히 매입가는 낮아진다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단순히 요구 수익률 측면에서도 그렇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출 금리가 워낙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 대출 금리를 감당하고도 나올 정도의 수익률을 내려고 그러면 당연히 매입가가 낮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주택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 가격이 내려가면 당연하게도 거래 규모가 더 큰 규모로 감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매각을 굳이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뭐 좀 좋은 시절이 오기를 좀 기다리는 부동산 투자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침체가 오게 되면 좀 기다리는 전략이 부동산 투자의 기본으로 좀 돼 있고요.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급매 정도만 매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매각을 미룬다거나 하기 때문에 결국은 매매 규모는 가격 하락 요인보다 더 깊게 매매 규모는 더 감소한다라고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금융위기가 그 침체를 겪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때 결국 정말 우리나라 그 가격이나 뭐 규모가 떨어졌느냐 한번 살펴보죠. 요거는 대표적으로 대표 자산인 오피스 빌딩만 본 거고요. 서울과 분당 오피스 거래 규모입니다. 07년 규모 대비해서 08년에 떨어지지 않았죠, 사실. 08년에 금융위기에 거의 피해 보는 원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떨어지지 않았고 가격은 또 어땠을까? 요것도 저희들도 이제 업계에서는 그 건물 연면적 기준으로 평당 얼마냐라는 거를 많이 비교하면 돼요.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평당 비교를 하는데 뭐 CBD, GBD, 그러니까 도심 권역, 강남 권역, 여의도 권역 세 개 권역을 합해서 서울 3대 권역이라고 합니다. 같은 짙은 색 부분이 3대 권역 평균인데 07년 대비 08년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오히려 가격은 높아졌습니다. 거래량도 높아졌고 가격도 높아졌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시장이었고요. 참고로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이거 한번 보시죠. 코로나 원년
이라고 할 수 있는 이때 거래량은 오히려 전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가격 역시나 늘어났고요. 여전히 코로나 상황에 있는 이때 올해 규모, 뭐 작년 규모 훨씬 늘어났죠. 그 다음에 가격도 평당 가격도 뭐 굉장히 치솟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글로벌하게 동일한 상황이냐, 이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가 여기가 현재까지 요 세 개 분기는 합계가 지금 10.4조가 거래됐습니다. 참고로 지난해는 15.7조가 거래됐고 올해 3분기까지가 10.4조가 거래됐는데 이 침체 사인이 나온 거는 지금 이미 4분기에 이미 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에서야 비로소 나온다고 표현해도 뭐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은 한 6개월 정도 매매 소요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결과로 지금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때만 해도 사실은 4분기 예측되는 물량이 조금 더 많아가지고 올해 한 14.3조, 4조 뭐 이 정도 예측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찍은 물량하고 앞으로 연말까지 한 2개 정도가 좀 거래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걸 다 합해봐야 한 4분기에 2.4조 원이 되는데 그러면 한 12.8조 작년보다는 작년에 15.7조였으니까 당연히 줄어드는 건데 그 줄어든 주 영향은 4분기에 이제 이미 나타나고 있고 4분기도 사실 좀 더 뜯어보면은 오피스가 이게 이제 총 2.4조가 예측이 되는데 그 중에 1.8조 정도는 사실 특수하게 거래된 거라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됐다고 보기 힘들고요. 그러니까 삼성 SRA 자산운용이 제2로 리츠를 만들면서 그 모회사인 삼성생명으로부터 자산 받은 거 2개가 있고, 그다음 하나 자산운용도 마찬가지 제2로 리츠를 만들면서 하나선보, 하나생명으로부터 2개 자산을 받은 게 있고. 그다음에 SK 리츠가 콜옵션을 행사해서 종로타워를 매입한 게 있고 사실 요거는 시장에서 거의 매각됐다고 보기에는 좀 힘들어서 이런 물량들이 1.8조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시장에서 거래되는 건 한 6천억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4분기에서 이미 침체 사인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건 그렇고 과거에 이런 상황들이 해외에도 똑같이 적용되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미국만 본 겁니다. 미국 전체 상호년 부동산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구성됩니다. 멀티패밀리,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기관들이 그 임대주택을 매매하는 게 시장 자체가 이제 없다시피 한데 미국은 특히나 유럽도 이제 좀 있지만 특히 미국은 멀티패밀리가 굉장한 자산입니다. 이 맨 밑에 있는 게 멀티패밀리 자산인데 오히려 오피스 빌딩보다 멀티패밀리 거래 규모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죠. 멀티패밀리가 있고 오피스, 인더스트리얼을 공장을 포함한 물류센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테일이 있고 호텔이 있고 시니어 하우징. 우리나라는 시니어 하우징도 아직은 시장 자체가 형성이 좀 안 되는 시장이긴 하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합산했을 때 07년 금융위기 전이 550 빌리언 달러가 됐는데 그 이후에 금융위기 발생하고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2009년까지 7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거래 물량이 거의 한 87% 감소된 이 07년 대비해서 87%가 감소된 수치고 결국은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럼 가격은 어땠을까? 요거는 RCA사가 발표하는 CPPI인데 오피스만 따로 봤고요. CPPI는 약간 뭐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07년 8월이 최고점이었는데 108을 보였고 그 이후에 2010년까지 4월까지 떨어져가지고 한 65, 66 정도 떨어졌습니다. 요거는 가격이 이때 대비해서 한 40% 정도 떨어진 겁니다. 그럼 가격은 한 40% 떨어지고 그 이후에 꾸준하게 조금씩 떨어질 때는 좀 급격하게 떨어지고 회복할 때는 거의 좀 천천히 회복되죠. 그 회복된 시점이 언제냐면은 2018년 7월. 그러니까 07년 8월에 생겨서 그 이후에 침체를 겪다가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기까지 11년이 걸렸던 거고요. 마찬가지 거래 규모도 이때 보시면은 다시 회복된 시점이 2015년이 같은 수치로 회복이 됐는데 근데 이게 제대로 회복된 거냐 그 이후 수치를 보면은 이때가 이제 제대로 회복됐냐 약간 의구심이 들고요.
이때가 아니라 오히려 한 2018년 정도에 그 거래 규모가 제대로 회복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거래 규모도 제대로 회복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약 11년입니다. 그렇죠? 이거 우리나라랑 굉장히 다르죠. 우리나라는 오히려 08년 금융위 때 오히려 거래 규모는 올랐고 가격은 또 올랐고 침체를 겪었다고 보기는 되게 힘들죠. 심지어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만의 거의 독특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비슷하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미국과 비슷하게.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내년을 한번 점검해 보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우리는 겪지 않았기 때문에 뭐 내년은 침체에 빠지지 않을 건가, 아니면은 우리 미국이나 여타 시장과 마찬가지로 이런 사인을 보낼 건가라는 걸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지금 이미 대출 금리 자체가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로 매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럼 결국 그 가격대로 매입을 못 한다는 얘기는 이거가 사실은 왜 그 거래 규모가 왜 더 급격하게 떨어졌냐고 한다 치면은 가격이 떨어지니까 매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물을 잠시 연기시키고 오늘 팔 거 계획했더라도 뭐 한 몇 년 기다려 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간 거래 규모가 훨씬 더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대입을 해보자면은 거래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 매물을 내놓는 게 사실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개발 사업 지연 내지는 침체인데, 요거는 개발 사업에 그러니까 왜 침체냐? 이미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는 토지비가 엄청나게 올랐고 인건비 올랐죠. 그 다음에 뭐 코로나19부터 촉발돼 가지고 자재비도 엄청 올랐습니다. 거기 상황에 지금 금리까지 오른 상황이 겹쳐진 거죠. 자재비만 한번 볼까요? 이때 사실 건축에 들어갈 만한 그 자재들을 다 나열을 해봤고, 요건 지수 형태인데 이때 2022년 3분기 좀 낮았던 이후부터 현재까지 보신다 치면은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한 30-40% 정도 올랐다고 보여줍니다. 근데 요거 하나 좀 더 보자면은 고강력 철근 위에서부터 네 번째 요게인데요. 요때 대비 이때 오른 수치가 좀 더 높게 오른 거죠. 그러니까 철근 값은 상대적으로 더 높게 오른 겁니다. 근데 건축에 있어서 철근 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이 물류센터입니다. 물류센터는 다른 저희 빌딩보다 사실은 철근 비중이 더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물류센터가 아직 공급되는 게 다른 자산에 비해서 공급되는 게 굉장히 많고, 근데 오히려 환경은 더 안 좋고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죠. 이거는 인허가 규모인데, 건축 인허가 과거에 이때 평균적으로 한 65만 평 규모로 이제 유지가 돼 왔었죠. 근데 지금 보면은 약 2020년에 한 과거 평균 기준으로 뭐 한 3.4배 정도 수준이고요. 2021년에는 5.7배. 올해도 뭐 만만치 않죠. 이거 9월까지만 집계한 거고 그 이후에도 더 집계하면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물론 이거는 인허가고 공급은 또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예측해 보자면은 이때 이렇게 많은 규모의 인허가 받은 물량이 향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될 잠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앞서서 발표하신 분께서 그 미착공 비율이 높아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물류센터도 똑같습니다. 과거에 이때 그러니까 2011년부터 2015년까지에 저희가 이제 산출해 본 미착공 비율, 그러니까 1년 이내 인허가를 받고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비율이 과거는 20%인데, 작년 한 해 그러니까 인허가를 받아서 요거는 완공이 됐고 현재 착공은 했으나 아직 완공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아예 착공되지 않은 건데 이미 1년 정도가 이미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착공된 비율이 한 36% 정도까지 올랐고, 문제는 올해 인허가 받은 겁니다. 아직 1년은 안 지났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평가하기는 좀 힘든데, 그래도 지금 미착공 비율이 83%입니다. 이제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러니까 곧 1년이 다 이제 다가올 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미착공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결국은 개발 사업도 PF 대출 자금을 끌어서 이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아직 착공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PF 자금 끌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힘들어 보이죠. 끌어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계획했던 것보다 고금리로 끌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끌어오기만 해도 다행인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다 보니 이런 지금 현재 이런 착공되지 못한 물량들은 PF를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앞으로도 받기 힘들 거겠구나. 그래서 이 인허가는 많이 받아놨지만 상당 개발 사업들은 좀 밀리겠구나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규모가 너무 많습니다. 그다음 해외 투자는 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국내보다 해외 투자가 훨씬 좀 위험이 많이 노출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아는 거는 이 나열해 드린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알지 않아도 유추해 보면은 아 저게 문제겠구나 싶은 자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거는 부동산 펀드 내지 거의 부동산 펀드를 통해서 국내 기관이 국내 운용사가 해외 투자한 물건들 중에서 부실로 알려진 신문 기사에 한 번이라도 언급된 건들만 모아놓은 겁니다. 좀 뭐 민감한 소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거는 개인적으로 아는 거는 다 뺐고 신문 기사에 난 것만 나열해둔 거고 좀 과거 사례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래도 현재 부닥치는 문제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개발 관련해서 PF 자금 대출 해준 형태로 이제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이거 당연히 부실 예측이 되죠. 그러니까 뭐 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당연히 부실화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펀드에서는 사실 안 일어나는 그 소유권 문제. 이거는 뭐 운용사 알죠. 이거 되게 큰 딜이었습니다. 미국 전역에 있는 호텔 15개 7조 원 규모인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제 계약금만 7천억 지불한 상태에서 소유권 분쟁이 생겨서 소송을 통해서 현재는 7천억마저도 다 돌려받은 상황에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분쟁 자체가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좀 나쁜 선례가 지금 생긴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호주 장애인 복지 아파트 이런 건도 있는데 사실 이거 사기건에 가까운 건이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 예측 불허는 뭐 이거는 평가하기는 좀 힘든데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실 리테일 자산 또 호텔 자산이 글로벌하게 다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거 여파인 거고요. 이거는 문제라고 관리해야 될 수준이고 환율 때문에 문제 생긴 거는 좀 자산 자체에 문제는 없었는데 환율 브라질 헤알화가 투자 당시보다 한 반 수준으로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이게 환 오픈형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좀 엮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환 오픈형이었는데 결국 환 때문에 투자 원금을 거의 다 날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짚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피스 빌딩에 임차인이 이전한 거. 이 맨하탄에 있는 이런 빌딩들, 워싱턴 DC에 있는 시카고, 파리, 라데팡스, 프랑크푸르트 이런 자산들은 사실은 투자할 당시에 보면은 유명 기업들이 다 임차하고 있는 빌딩입니다. 그러니까 단일 임차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적어도 40% 내지 50% 쓰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유명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 유치가 용이했던 건들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이런 건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임차인들이 쓰던 빌딩에서 옮겨가 버린다는 겁니다. 옮겨가는데 대체 임차인이 안 들어온다는 게 문제인 거죠. 다 이런 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 해외 투자에 아직 우리나라 역사가 좀 짧다 보니까 해외에 긍정적인 면은 그래도 사실 국내에만 머무르기에는 자산 자체가 너무 좀 그러니까 자금은 많은데 투자할 대상 자산은 좀 적다 보니까 당연히 해외로 나가긴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해외 투자가 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되는데 다만 초기다 보니까 좀 이런 수업료를 좀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이 이전하는데 대체 임차인 당연히 임차인이 이전할 가능성 생각하고 투자를 했겠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이전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데 이거는 그 시장에 대해서 이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서울이었다면은 정말 임차인이 이전할 가능성이 있을까? 내지는 임차인이 이전했을 때 다른 대체 임차인을 구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좀 더 잘 알고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였는데 결국은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여기서 있다 보니까 100% 서울 시장만큼 알 수 없다 보니 이런 상황이 좀 생기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건들은 잘 관리해야 되고, 문제는 임차인이 이전하는 게 왜 문제냐, 수입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고, 수입이 안 들어오는 얘기는 대출 이자를 감당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 특히나 지금은 대출 금리 자체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부담은 늘어나는데 수입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또 문제는 이렇게 되면 해외는 그 자산 가치를 거의 이 수준에 맞게끔 각각 팍팍 깎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시가 평가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자산에 예를 들어 100% 공실이 나도 우리나라가 자산 가치가 깎이는 수준보다 해외 선진국 자산들은 훨씬 더 많이 큰 폭으로 깎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기존에 대출 받아놓은 게 그 LTV 기준이 초과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대출을 연장하고 싶어도 그 전액을 다 연장을 못하고 일부를 상환하고 연장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후순위 대출을 또 받아가지고 높은 금리의 후순위 대출을 받아야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나 여기에 있는 이런 웬만한, 그러니까 개발 뭐 어쩔 수 없다 치지만 나머지 이런 건들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우리나라 투자, 그러니까 펀드 투자 내지는 리츠 투자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참고로 보시면은 국내 부동산 펀드 순자산 규모가 국내 투자가 79조, 해외 투자가 77조, 거의 비등한 수준에 있는 거죠. 그다음엔 뭐 섹터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피스 빌딩인데요. 오피스 빌딩 거래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 내용이고, 잠깐 다시 이제 상기하자 보면은 이제 08년 때 이렇고 했는데, 그 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미 4분기에 거래 규모 감소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년도 예측해봐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결국은 고금리 상황이 높게 계속 유지될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 금리 계속 고금리 상태에 있을 거고, 그러면은 가격이 결국은 내려갈 거고, 가격이 내려가면은 거래 규모는 당연히 감소할 거고 예측이 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대표적으로 한번 참고로 보시면은 우리 잘 아는 가장 큰 딜이었던 그 IFC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기가 있는 콘레드 호텔도 포함된 IFC, 오피스 빌딩이 3개 동이고 이 호텔이 있고 그다음에 지하에 그 리테일 몰이 있는데, 여기 5개 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5개 빌딩이 한꺼번에 매매되는 게 거의 미래에셋 자산운용하고 이지스 자산운용의 그 경합을 벌이다시피 해서, 사실 이 입찰도 매각 주관사 선정이 작년 하반기 들어서면서 매각 준비를 했었고요. 매각 주관사 선정을 하고 1차 입찰까지는 작년에 이루어졌고, 올해 초에 2차 입찰이 이루어지고 3차 입찰까지 갔습니다. 통상 3차 입찰가 잘 안 가는데 3차 입찰까지 간다는 얘기는 사실은 통상적인 경우에는 가격을 좀 더 매각가를 매도자 측에서 매각가를 좀 더 높이겠다는 의도입니다. 근데 오히려 낮춰졌죠. 낮춰진 것도 이유는 다 금리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죠. 사실 2차 입찰 때보다 3차 입찰이 오히려 가격이 낮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한데, 이거는 오른 이유는 다 이때 입찰자가 다르고 이때 다르냐, 다르지 않거든요. 같은 운용사의 이거든요. 근데도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 가격으로 우선 협상자가 이때 선정이 됐고요. 선정된 이후로 투자자 모으고 뭐 대출 모으고 구조 짜고 뭐 이러는 사이에, 사실은 이때 보십시오. 이때 1차 입찰 때부터 당연히 계속해서 숏리스트를 줄이고 2차 입찰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업체가 계속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준비했는데 이때의 금리, 내가 수익률을 얼마를 보겠다라고 하면은 얼마에 매입하게 되겠구나라는 예측이 서지 않습니까? 이때의 금리 수준과 결론적으로 이때 왔을 때 우협이 선정됐었어도 그 이후에 결국은 실패했지만 이때까지 올 때도 계속 금리는 올랐죠. 다른 뭐 실패 요인도 좀 있었겠지만 금리 차원에서만 검토해 보자 친다면은 금리가 이렇게, 대출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데 사실은 버텨낼 재간도 사실 힘든 거죠. 그다음에 물류센터인데, 물류센터는 거래 규모, 과거 거래 규모는 미약하죠. 이제 그다음에 사실 거래 규모가 올라온 거는 최근 일인데, 요거는 작년에 6.5조 수준으로 올라왔고, 올해는 여기는 뭐 3분기까지 한 뭐 6조 수준인데, 저희가 11월 말 기준까지 이제 파악을 하면 한 6.5조,
5,600, 6조 5,600억 정도 되니까 작년 수준보다 근소하게 좀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막 12월 거까지 합한다 그러면은 작년 수준을 뛰어넘을 것 같고요. 오피스는 좀 줄어드는데 물류센터는 왜 늘어날까? 이런 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류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중에 선 매매 계약을 해놓고 실제 준공되면은 소유권 이전이 나중에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런 건들이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집계를 그러니까 실제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잡았기 때문에 올해 거래 물량은 사실 작년보다 늘어난 이유는 작년도 공급이 많아서 일부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올해도 여전히 신규 공급이 많은 물량들이 여기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기성 물류센터가 이렇게 거래된 것도 있지만 신축 물류센터가 이제 거래로 잡히면서 많이 들어와 있는 점이 다른 자산과는 좀 다른 점입니다. 옆에는 물류센터 용도별로 밑은 상원 물류센터, 가운데는 이제 저온 전용 물류센터, 그 위에는 이제 혼합 저온 상원이 포함 같이 있는 혼합 물류센터가 되겠는데 복합 이제 물류센터 규모가 굉장히 늘어났죠. 보시면은 이 늘어난 이유도 또 있습니다. 이것도 신축 경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신축 물량이 많이 포함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축 물량 중에 혼합 물류센터가 많이 포함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는 혼합 물류센터가 왜 많이 포함되냐? 혼합 물류는 일부분을 저온을 포함시켰다는 얘기인데 지금 앞서 잠깐 얘기 드렸지만 물류센터는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이미 토지비 올랐죠, 임금비 올랐죠, 자비조비 올랐죠, 뭐 이런 상황이 하다 보니까 저온 물류센터는 임대료도 상온보다는 좀 한 높고요, 2배 가까이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도 다시 2배 가까이 좀 높은 상황인데 단위 면적당 거래 가격을 따지면은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수익성 측면에서 저온 물류센터 일부를 포함 안 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넣은 거고 사실 이게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저온 물류센터는. 그 수요를 예측해서 이제 공급을 해놓은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수익성 때문에 이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제 넣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공급이 초과 상태입니다. 상온은 그나마 그래도 뭐 괜찮은 수준인데 저온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아까 인허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고 계속 순차적으로 공급이 될 텐데 앞으로 공급되는 물량도 당연히 이런 혼합 물류센터 위주로 공급이 될 겁니다. 이미 저온은 문제인 상태인데 앞으로도 저온이 계속 포함돼서 이제 공급이 되다 보니까 저온 물류센터는 좀 조심해서 이제 임차인 정말 들어올 있을 만한 건지를 보고 투자해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물류는 이제 공급이 이제 실제 공급이고 이때 공급보다 뭐 늘어나는 건 당연하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인허가 받고 아직 공급되지 않은 물량 쌓여 있는 물량들이 이 정도로 많습니다. 3,046만 제곱미터인데 뭐 한 920만 평 정도 됩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계속 공급되거나 뭐 지연되거나 뭐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요거는 시별로 좀 해봤고요.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수도권만 따져봤을 때이고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물류센터가 위치한 곳은 이 동남권역 그 중에서 용인, 이천이 많죠. 요거 짙은 색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물류센터 규모, 총 스탁이 되겠고요. 그래서 용인 같은 경우에는 118만 평이 있었는데 올해와 내년에 예정된 게 17만 평. 기존 대비해서는 크게 늘어난 규모는 아니고요. 이천은 기존에도 많은데 뭐 많은 물량이 들어서긴 합니다. 그러나 이쪽은 물류센터 수요 입지로서의 이걸 검증된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큰 문제가 없는 곳이로 보여지고요. 이제 경향을 보자면은 동남권이 워낙 인허가가 많이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그게 이제 남부권으로 내려갑니다. 남부권의 대표적인 곳은 안성, 평택, 화성. 사실 기존 스탁보다 올해와 내년에 공급되는 규모가 사실은 그 비중이 좀 늘어난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은 괜찮은데 문제는 여기 인천입니다. 인천 서부권역 중에 인천 중에서도 인천 서부권 그 북항 중심으로 그 공급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데 작년 스탁이 98만 평, 저기 단위가 빠졌죠. 만 평입니다. 98만 평이고 올해와 내년 합해서 한 86만 평. 거의 작년과 비슷한, 그러니까 기존 스탁과 비슷한 수준으로 2년에 공급되는 거고요. 또 이제 사실은 이것도 좀 잘라 보면은 2021년에 공급된 게 상당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천에
공급되는 물량들은 사실 기존의 물류센터 단지가 아니었고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작년 공급된 것과 올해 내년까지 공급되는 게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기존에 수요가 없던 지역이었는데 새로 생긴 단지다 보니까 그것도 한꺼번에 다른 지역과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규모가 한꺼번에 공급되다 보니까 여기는 수요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온은 수도권도 저온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고 상온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인천은 상온도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또 지역별로 사실은 그 물류센터가 위치한 곳마다 그 임차 수요가 좀 약간 업체가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인천은 인천 나름대로 그 있는데 일반적 수요에 플러스 해외로부터 항구나 이런 쪽으로 들어오는 물량들 좀 있는데 그런 걸 처리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거 처리하기에는 너무 공급이 너무 많은 수요고 일반적인 그 항구 물동량 말고 일반적인 수요에 비해서는 이쪽이 좋지 사실은 이쪽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신규 투자하실 때 좀 진짜 임차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면밀하게 좀 파악해야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리테일인데요. 리테일은 가두 상권 말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대형 판매점, 대형 마트, 백화점, 쇼핑몰 아울렛인데 과거서부터 사실은 오프라인 매장 그 업황 자체가 꺾였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 규모도 꺾였는데 신기하게도 2019년에 늘어난 거는 이쪽을 보겠습니다. 2019년에 늘어난 거는 이제 롯데리츠가 이제 그룹사에서 이제 롯데쇼핑에서 이제 리츠로 넘긴 물량이 잡혀서 좀 늘어난 예외 사례가 있고요. 2020년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때는 코로나 상황입니다. 오히려 거래가 위축돼야 되는데 올해 거래 규모가 늘어난 거는 이 짙은 색 대형마트가 많이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는 여전히 작년에 훨씬 더 큰 규모로 거래가 됐죠. 이거는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대형마트 역시 거래는 잘 안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어떻게 거래되냐면은 이런 밑에 이제 용도 변경 목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대형마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택, 그러니까 주로 오피스텔 용도로 재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거래가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이 정도, 2021년에 훨씬 많은 규모, 올해도 이렇게 이어졌는데 이 3개년 정도에 해서 이제 대형마트가 컨버전 목적으로 거래된 게 7.7조 원 규모고요. 요게 사실은 이제 대형마트가 컨버전 될 만한 사업성이 나오는 거는 이미 다 거래가 거의 마쳤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는 그 대형마트 거래, 컨버전 목적의 거래는 거의 실종 상태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러면은 정말 대형마트 그대로 이제 운영할 목적으로 이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요즘 시국에 특히나 코로나 시국에서도 좀 안 됐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또 금리 상황 하다 보면 오피스 투자하기도 바쁜 상황에 이런 것까지 투자하기에는 좀 그래서 내년 거래 규모는 많이 줄어들 거다라고 예측이 되고요. 그다음에 호텔은 지금 대형마트 말씀드린 거랑 상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생기고 2020년에 거래 규모 완전 죽었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고 사실은 이때 2021년에 거래 규모가 역대급으로 보인 거는 이 짙은색 5성급 호텔인데 이건 마찬가지 5성급 호텔이 다른 주택 용도로나 이렇게 재건축 목적으로 이제 거래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다른 낮은 등급의 호텔들은 사실은 사업성이 안 나와가지고 그런 목적에 거래하기가 좀 쉽지 않았는데 5성급은 그래도 사업성이 되다 보니까 5성급 위주로 거래가 됐고 르메리디앙이나 신도른 디큐브 또 이제 강남 팔레스 셰라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때 거래된 거고요. 올해는 5성급 호텔 뭐가 됐냐면 밀레니엄 힐튼 호텔 이제 남산에 있는 그게 이제 1.1조 규모로 이제 거래가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건축 목적입니다. 근데 이 건들이 사실은 그럼 향후에 있느냐 좀 약간 소강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는 예전부터 매매가 된다는 얘기가 좀 계속 흘러나오는 게 있는데 실제로 성사되지는 잘 않는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매매해봐야 또 예전만큼의 가격을 못 받을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5성급 호텔도 웬만큼 거래가 맞춰졌고
5성급 말고 올해는 3성급도 사실은 조금 사업성이 있는 건들은 그 컨버전 목적으로 거래가 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건들이 많지는 않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호텔 거래도 좀 줄어들 예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거래 규모 줄어든다는 말씀드렸고 거래 가격 뭐 내려올 거고 뭐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런 리스크가 각자 있었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자산 보유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뭐 금리 하락기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매각은 좀 미뤄야 됩니다. 그러니까 펀드는 만기 연장하고 해야 되는데 다만 그러다 보니까 대출은 어쩔 수 없이 만기가 있다 보니까 연장해야 되는데 연장하면은 대출 금리가 오르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수익률 굉장히 안 나오는 상황에서 계속 끌고 갈래 아니면 지금 그냥 뭐 낮은 가격이라도 매각을 할래라는 상황인데요. 뭐 기관 투자라면 웬만해서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매각을 연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또 금리가 또 당장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는 게 이제 아마 판단일 것 같고 급한 것만 이제 진짜 어쩔 수 없는 지금 당장 팔아야 될 것만 위주로만 이제 거래가 될 거고요. 내년에 거래가 되는 건 지금 사실 밀린 것들이 아까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에 많이 밀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밀린 것도 있고 사실은 원래 계획대로 그 클로징 기한을 못 지켜서 밀린 거고 또 이제 어떤 거는 실패해서 이제 된 거고 그다음에 매물을 아예 철회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명동에 가면 화이자타워라고 돼 있고요. 남산 스퀘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강남 테헤란로도 뭐 강남 363 뭐 여타한 빌딩들이 이미 매물 철회 내지는 실패 상황이고 그다음에 연계된 거는 그나마 양호하게 연계된 거는 뭐 타워 8, 뭐 콩코디언 이런 빌딩들이 있고요. 그마저도 좀 가격은 좀 인하한 상태에서 협상이 좀 이루어지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오피스 이제 결국은 사용자 임차인을 좀 보셔야 되는데 만약 이 침체가 온다면은 침체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이 어떻게 될 건지 그런 임차인이 있는 빌딩은 어떻게 될 건지 선제 좀 관리할 좀 필요가 있고요. 신규 투자자라면은 요즘 사실은 대출 역마진 상태이기 때문에 대출 받아서 투자한다는 건 참 힘들고 그러면은 풀에코티 솔직히 풀에코티를 투자한다는 건 대출을 안 받고 이제 전액 이제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는 건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은 국내 기관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상승기에 특히 채권 투자 중심으로 해야 자금 배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대체 투자에 신경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빌딩 가격이 낮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놓으면 향후에 오른다고 뻔히 예상되지만 투자 자금 배분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체 유동성 관리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힘든 상황이고 그렇다 보면 프로코티를 투자할 수 있는 데는 해외 투자자 중에서 일부 이쪽들은 이미 자국 시장에서 많은 오랜 역사 통해서 많은 경험을 했고 또 그런 여러 투자 전략을 뭐 코어 투자냐 뭐 밸류에드 투자냐 오퍼튜니티 투자냐 뭐 이런 여러 전략들을 구사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미 전략이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외 투자 중에 일부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외에 프로코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해외 투자자들은 사실은 내년을 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보다 많이 다운될 거다라는 거를 예측을 하기 때문에 내년이 투자 기회다라고 예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 사이드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주로 이제 사옥 수요를 하는 일반 법인들, 기관 투자자 말고 일반 법인들 사옥 수요를 하는 곳들 이런 통상 전략적 투자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해외 투자자는 관리 엄청 이제 까다로워질 겁니다. 이게 국내하고 제도도 많이 다르고요. 그래서 이거 관리하는 인력들이 많이 필요한데 관리하는 인력들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관리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 운용사들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유 자산도 관리를 대출 연장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리도 여러 가지 힘들게 해야 되지만 사실은 더 힘든 건 해외 자산인데요. 해외 자산 그 관리 담당하는 인력들에 대한 보상 문제나 뭐 이런 처우 문제를 좀 생각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뭐 오피스 물류 리테일 각자 섹터별로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대로이니까 뭐 말씀 생략하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무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주요 투자 리스크인 가격, 거래 규모, 개발 사업, 해외 투자 위험 등 상업용 부동산의 전반적인 동향과 내년 전망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